도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구를 덮친 어느 여름날, 세계 주요 도시의 불빛이 도미노처럼 꺼져갔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멈춰섰고 런던의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의 가쁜 숨소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상황이었기에 인류는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위성 지도에서 유독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과 암흑의 파도가 닿지 않는 곳, 비슷한 기온과 폭발적인 전력 수요 속에서도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요함을 유지했던 그 나라.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그곳의 전력망은 어떻게 홀로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진국의 전력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유럽 각국의 전력 시스템을 분석하고 수십 번의 위기를 넘겨본 저에게 전력망이란 건 과학이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철저한 예측, 그리고 완벽한 백업 시스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4년 7월 23일 그날, 제 30년 경력은 단 37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대정전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폭염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42도, 독일 뮌헨에서 41도, 스페인 마드리드는 45도를 넘어섰습니다.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갔고 전력 수요는 예측치를 30% 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브뤼셀에 있는 유럽 전력망 조정센터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각국의 전력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오후 3시 12분, 프랑스 남부 송전선 하나가 과부하로 차단됐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예상된 일이었고 백업 라인이 즉시 작동했으니까요. 그런데 3시 19분 독일 서부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시 27분 이탈리아 북부 3시 35분 스페인 동부.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각국의 전력망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폭염이라는 공통된 위기 앞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전력망만 보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독일로 가는 전력 공급을 먼저 차단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와의 연결을 끊었죠.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이탈리아는 스위스를 각각 차단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유럽 16개국이 서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8분 유럽 전역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센터의 모니터들이 하나씩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각국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죠. 우리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기술은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자기 나라 전력을 나눠줄 것인지, 누가 먼저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유럽 16개국에서 4,200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병원 23곳에서 환자가 사망했고 지하철에 갇힌 사람만 12만 명이었습니다. 복구까지 평균 14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국제에너지조사단의 일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를 밝히고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가?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저는 각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든 나라의 전력망 운영 기록을 분석했죠. 그리고 비교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전력 시스템이 안정적인 편이라는 정도의 평가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정전 시간 16분. 처음엔 단위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6시간이 아니라 16분이라니. 유럽 평균이 연간 68분인데 한국은 그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일본이 18분, 미국이 112분, 영국이 51분인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통계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분석해온 유럽의 시스템보다 아시아의 한 국가가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여름 한국도 폭염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8.4도를 기록했고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전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폭염, 같은 전력 수요 급증 상황에서 왜 유럽은 무너지고 한국은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발전 용량, 송전망 구조, 예비 전력 비율 모든 걸 비교했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발전소 기술, 유럽과 비슷했습니다. 송전망 효율, 오히려 유럽이 조금 더 높았죠. 예비 전력 비율,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건가?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시스템이 유럽보다 안정적일 리 없다는 제 선입견이 데이터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3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제 경력이, 제 자부심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2024년 9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에너지조사단 자격으로 한국 전력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뭔가 숨겨진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통계 산정 방식이 다르겠지. 아니면 소규모 정전은 집계하지 않는 게 아닐까? 어쩌면 데이터를 미화했을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의심을 품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받은 자료를 보는 순간 그 의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하나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줄여서 한전이라고 부르더군요. 발전부터 송전, 배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처럼 국가마다, 지역마다, 회사마다 쪼개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유럽의 대정전 때 왜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를요. 프랑스 전력공사는 프랑스 국민에게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독일 회사는 독일에만, 이탈리아 회사는 이탈리아에만 책임이 있었죠. 국경을 넘는 순간 그건 다른 나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인천까지 모든 곳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위기는 곧 전체의 위기였고, 한 지역을 살리는 건 곧 전체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했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서울의 전력이 부족하면 부산의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0.3초 안에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0.3초. 유럽은 각국 담당자들끼리 전화 통화하는 데만 3분이 걸렸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지 논의하는데 10분, 실제 송전 라인을 조정하는데 또 5분. 총 18분이 걸렸죠. 한국은 0.3초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었구나. 이건 구조의 문제였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구조만으로 설명이 될까? 하나로 통합돼 있다고 해서 정말 16분이라는 수치가 가능한 걸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운영 매뉴얼을 요청했고 실제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8월 2일 서울 기온 38.4도, 전력 수요 93.2기가와트, 역대 최고치. 예비 전력 4.5%.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이미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예비 전력이 5%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 전력을 차단하는 게 표준 매뉴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4.5%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단 한 곳도 정전시키지 않고 버텼던 겁니다. 어떻게? 왜? 저는 다음 날 한국전력거래소의 관제센터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관제센터 근무자들의 인터뷰 기록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2023년 8월 2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6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전력이 4%대로 떨어졌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곳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가족도 제 이웃도 모두 이 전력망을 쓰고 있으니까요. 한 곳이라도 끊긴다는 건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관제센터 직원들은 시스템을 말했습니다. 프로토콜을 말했죠. 매뉴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직원들은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말했고 이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구조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구조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이 느끼는 책임감이 달랐던 겁니다. 유럽은 국가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기술, 비슷한 시스템.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7분 만에 무너진 유럽과 6시간을 버텨낸 한국. 그 차이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이 더 우수하다는 믿음, 유럽 시스템이 최고다라는 확신, 기술과 자본이 전부다라는 생각. 모두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전력거래소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질문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왜 4.5%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까? 어떤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누가 그 책임을 졌습니까?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 관제센터로 올라가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마치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처럼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65개의 모니터가 하나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모든 도시의 전력 수요와 공급이 0.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모니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제센터에는 약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니터를 보면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큰 소리도 없었고 급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을, 그들의 긴장감을, 그들이 지고 있는 무게를. 한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그는 저를 중앙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전국 전력 수요가 82.3기가와트입니다. 예비 전력은 12.7%고요. 안정적인 상태죠.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LNG 발전소를 즉시 가동합니다. 5분 안에 2기가와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양수 발전을 활용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전이란 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통계의 숫자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삶이 멈추는 순간이었고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며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관제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실시간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을 검토했으며 과거 위기 상황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그 41도 폭염의 날 예비 전력 4.5%라는 극한 상황에서 관제센터는 총 347번의 조정 명령을 내렸더군요. 평균 1분에 한 번씩 전국의 발전소와 송전망을 조율했던 겁니다. 347번.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고 경험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의지였습니다. 절대 한 곳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오후 3시 저는 관제센터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죠. 그는 저를 보더니 먼저 물었습니다. 유럽의 대정전 때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작동하는 건 아니죠. 네.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람이 다른 겁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건 전력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전이 나면 누군가의 병원 수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공장이 멈출 수 있고 누군가의 가게가 문을 닫을 수 있죠.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100%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100%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매 순간.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의 정전 시간이 연 16분인지를. 그들은 불가능하니까 포기한다가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계속 노력한다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30년을 쌓여서 연 16분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유럽에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시스템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적. 유럽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통합 운영 구조가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은 기술이나 구조보다 사람에서 나온다. 하지만 쓰고 나서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 아직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다는 예감. 그날 밤 저는 다시 2023년 8월 2일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41도 폭염. 예비 전력 4.5%. 347번의 조정. 6시간의 사투. 그리고 단 한 건의 정전도 없었던 그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관제센터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까?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국전력거래소에 연락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그날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죠?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 같은 날이거든요. 트라우마. 성공한 날인데 트라우마라니.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관제센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165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상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큰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급한 움직임도 없었죠. 유럽의 관제센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위기가 오면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상사를 찾고 승인을 기다렸죠.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술실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죠. 저를 안내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전력 수요가 88.7기가와트입니다. 예비 전력은 9.2%고요. 안정적인 편입니까? 여름치고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평범. 88.7기가와트가 평범하다니. 유럽 어느 나라도 혼자서 이 정도 전력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중앙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흐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인천에서 대구로, 광주에서 대전으로. 전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남권 수요 0.3기가와트 증가. 호남권에서 0.2기가와트 이동 시작합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결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상부 승인 없이 결정한 겁니까? 그 직원은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30초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지역 전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책임은요? 제가 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0.3기가와트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전력을 한 명의 관제사가 상부 승인 없이 30초 만에 움직인 겁니다. 유럽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상황을 보고합니다. 5분. 상부에서 검토합니다. 10분. 여러 부서와 협의합니다. 15분.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20분. 총 50분이 걸립니다. 그 50분 동안 30만 가구는 전압 불안정으로 전자제품이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 정전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30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요? 그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보다 더 나쁜 건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지 않는 게 더 큰 실패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여름에는 평균 50번 정도요. 50번이요? 네. 전력 수요는 매 순간 변합니다. 누군가 에어컨을 켜고 누군가 공장을 가동하고 누군가 전기차를 충전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실시간으로 맞춰야 해요. 50번. 하루에 50번 30초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판단하면 수십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그 부담을 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수백만 가구의 불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2023년 8월 2일의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어땠는지 정확히 보고 싶었습니다. 담당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날 이야기는 저희에게도 힘든 기억입니다. 왜죠? 성공했잖습니까? 성공했지만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잘못 판단했으면 대한민국 전역이 정전됐을 겁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오전 11시.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수요는 시간당 2기가와트씩 증가하고 있었죠. 정상적인 여름 패턴이었습니다. 오후 1시 기온 38도. 전력 수요 87.5기가와트. 예비 전력 8.3%. 아직 안정권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기온 40도. 전력 수요 91.2기가와트 예비 전력 6.1%.
경고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그때부터 관제센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화면만 보면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중부권 수요 급증, LNG 2호기 출력 증가, 남부권 전압 하락, 양수발전 1호 가동 준비, 동부권 예비 전력 확보 서부로 0.5기가와트 이동. 명령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도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습해온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죠.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어떤 시나리오로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폭염에 발전소 고장이 겹치고 송전선이 끊어지고 예비 전력이 2%까지 떨어지는 경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요? 0.01% 미만입니다. 하지만 0이 아닌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99.99%는 괜찮을 거라는 게 아니라 0.01%의 위기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기온 41도, 전력 수요 93.2기가와트, 예비 전력 4.5%,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미 일부 지역 전력을 차단했을 겁니다. 선택적 정전이라는 이름으로요. 산업지역부터 끊고 상업지역을 줄이고 주거지역만 최소한 유지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유럽의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비 전력 5% 이하 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차단을 시행한다.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모두를 구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국 모든 발전소 최대 출력 유지, 예비 발전기 전부 대기 상태 전환, 실시간 수요 예측 30초 단위로 업데이트. 그들은 한 곳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간 이런 데이터를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예비 전력 4.2%. 임계점이었습니다. 한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경상권 수요 추가 상승 예상. 0.4기가와트 부족 전망. 순간 관제센터가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0.4기가와트. 약 40만 가구의 전력. 어디선가 끌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미 한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경상권 40만 가구를 차단하고 나머지를 지키는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때 관제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부하 5% 감소 요청. 동시에 충청권 양수발전 전부 가동. 0.5초 차이로 투입. 0.5초요? 먼저 부하를 줄이면 산업단지가 피해를 봅니다. 먼저 발전을 투입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동시에 해야 합니다. 0.5초.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빠른 시간입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0.5초를요? 우리는 연습했습니다. 6년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6년. 이들은 이 순간을 위해 6년을 준비해 왔던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위해 6년간 매주 훈련했던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21 투입. 부하 감소와 발전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요동쳤습니다. 5초간의 침묵. 그리고 안정화 완료. 예비 전력 4.7%로 회복. 성공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작은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이런 위기 상황이 총 17번 더 발생했습니다. 매번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투입했습니다. 단 한 번도 결정을 지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지역은 포기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23분. 기온이 38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수요도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위기가 끝났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전역에서 단 한 건의 정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흥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유럽에서는 한 번 겪으면 국가적 재난이 될 상황이 여기선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근무했던 직원들은 어땠습니까? 심리적으로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직원도 있었어요. 내가 실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상담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무게는 평생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공했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는 것. 그만큼 그날이 아슬아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시스템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우리 시스템을 구매했어요. 그럼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왜죠? 같은 시스템인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샀지만 사람은 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이었죠. 3천만 유로를 들여서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첫 여름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도입했지만 모두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독일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은 똑같았습니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매뉴얼도 모두 한국과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결정 구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관제사가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다. 0.3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이동은 반드시 상부 승인을 받아야 했죠.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관제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면 어쩌죠? 수십만 가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상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해야지. 검토하는 동안 30분이 흘렀습니다. 30분 후에 내린 결정은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결국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좀 더 오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관제사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동시에 책임도 줬습니다. 실패하면 문책받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아서 실패해도 문책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책임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맞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설계도는 살 수 있습니다.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태도는 살 수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문화였습니다.
조직의 철학이었습니다.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관제센터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관제사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줍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들이 보입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입니다. 가족이고 이웃이며 동료입니다. 저 불을 끄는 결정을 내릴 때 30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실수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꺼진 불은 누군가의 삶입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시스템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유럽은 시스템을 지켜야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스템과 사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이 안정적인 이유는 이 명확한 우선순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 분석 보고서. 하지만 기술 이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이 안정적인 이유는 기술이 아니다. 구조도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시스템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한국은 사람이 고통받을까 두려워한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방향이 다르다. 시스템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한국의 관제사들은 6년을 훈련했다. 0.01% 확률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것은 기술이 아니다. 의지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진 나라다. 책임을 미루지 못하게 설계된 나라다. 그래서 강하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선진국이 기술과 자본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 더 많은 예산, 더 빠른 컴퓨터가 있으면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위기에서 도망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루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밤 10시였지만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불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저 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30초 만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6년을 준비한다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본 은하수처럼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대정전 그날 4,200만 가구가 어둠에 잠겼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요. 그리고 한국의 41도 폭염 그날 5,100만 명이 아무도 모르게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요. 위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도 평범하게 에어컨을 켰고 평범하게 TV를 봤으며 평범하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평범함이 누군가의 비범한 노력으로 지켜졌다는 걸 모른 채로요. 저는 독일에 도착해서 유럽에너지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관제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방법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실패하면 피해가 크니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결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24년 7월 23일 우리는 결정하지 못해서 유럽 전역을 정전시켰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결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두렵지만 결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한 부서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관제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합니다. 동시에 책임도 줘야 하고요. 둘째, 0.01% 위기도 대비하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지키려는 겁니까? 사람을 지키려는 겁니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씨앗을 하나 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그 씨앗을 키울 거라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30년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로 했죠. 마지막 날 저는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 사진이었습니다. 165개의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제 후임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본 미래입니다. 미래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후임자는 사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한 나라가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을요? 어떻게 시스템을 지킬까? 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지킬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두렵더라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후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도 언젠가는 한국의 관제사들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거라고.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10년, 어쩌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했으니까요. 30년간 시스템만 보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 언젠가는 유럽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불을 켤 때 그냥 스위치를 누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결단이 있습니다. 30초 안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6년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곳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0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17번의 위기를 막아낸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든 밤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기술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태도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나라의 불은 전기로 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결단으로 켜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단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걸요. 저는 3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전력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을 먼저 지는 나라.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0.01%의 위기도 막으려고 6년을 준비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